이번 2부는 안철수와 정치 시민사회입니다. 원래 1시부터 2시 반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분 정도 늦어서요. 2시 10분에 시작하는데 가능한 3부가 또 있으니까 목표는 2시 30분을 목표로 하고 그러다 좀 늦을 경우에 한 2시 40분 정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발제해 주시는 선생님 두 분 계신데요. 각 분께서 20분 정도 발제해 주시고 주정 토론자 3분께서 10분 정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나서 청중 계신 여러분들께서 질문도 해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응답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발제자와 토론자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대엽 고대 사회학과 교수님 발제자로 나오셨습니다. 요즘 한국 정치평론계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이철희 두문정치자입니다. 토론자 3분 나와주셨는데요. 내 오른쪽 민만기 내각공무원단체 집행위원장입니다. 제 왼쪽에 유창선 정치평론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경향신문 손임기자이신 이기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다 갖고 계신데 거기 순서와는 좀 바꾸겠습니다. 발제 순서를요. 오전 세션에서 대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정리를 좀 해보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정치적 요구 이런 것이 안철수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새로 세계사적으로 80년대 말까지 역사 불명의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것이 냉전과 국가주의 역사 불명이라고 그러고 9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IMF 이후에 이제 탈냉전 시장주의 역사 불명이 전개되었다고 보는데 그 속에서 나타나는 정치, 경제, 사회 질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단히 절망적인 정서가 반영된 시민사회의 정치적 지향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가져왔던 균형과 갈등이 드러내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요구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 질서, 경제 질서, 사회 질서를 가지고 있는 진영화된 특징, 승자 독시 여기죠, 양극화 현상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가지고자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갈등과 균형의 특징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대단히 누적적이라는 특징과 하나는 역사적이라는 특징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 이후에 친일과 반일의 이런 갈등이 벌어진다고, 거기에다가 분단과 이념균열이 중첩되고, 그 다음에 민주와 국제균열이 중첩되고, 지역균열이 중첩되고, 그 다음에 IMF 특히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중첩되고, 세대균열, 양산형 갈등 이런 것들, 그 이후에 또 물질적 추구와 탈물질적 가치가 균형을 보여주는 것이 중첩돼서,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역사의 고비마다 나타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대단히 깊숙한 상처로 남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되지 않고 누적된 갈등의 특징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본다 그러면 90년대 이전까지 분단 국가주의 역사 국면에서의 균형과 갈등 구조에다가 탈냉전 시장주의 국면에서의 균형과 갈등이 중첩되어 있는 측면들. 그래서 일종의 이념적인 측면에서는 증오의 재생산이라는 것이고, 또 고도의 경쟁사회가 정규명으로서 절망의 재생산 이런 것들이 구조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결국 우리는 절망의 공동체, 그럼으로써 절망 없는 사회에 대한 갈증 같은 것이 안철수 현상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동 말씀드린 우리 사회의 균형 갈등이 대단히 누적적이고 역사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하게
분야별로 세대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층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식의 접근이 상당히 어렵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만 새로운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넘어야 될 질곡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모두의 기조 발제로 이경희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중간중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철수 교수의 생각이라는,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통해서 본 안철수 교수의 통합에 대한 의미 같은 것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대체로 앞에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일종의 구체제적 사고, 구체제적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적을 안 교수도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 5년간 이명박 정부에서의 모순, 그 다음에 세계경제 악화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이제 넘어서기 위해 가지고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몇 가지 표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야 누가 이기든지 국민의 절반이 절망하는 구조다. 소통과 합의,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 교수 자신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과거 어느 진영에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어느 쪽과도 소통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강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표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 교수는 불안이라는 것이 가장 우리 시대에 중요한 징후고,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역시 통합의 문제가 제기가 된다. 세 가지 이제 잘 아시는 것대로 복지, 정의, 평화라는 태제를 내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다 아시는 얘기일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가의 건설, 그 다음에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 평화체제의 구축,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요. 저는 이제 안철수 교수의 생각 가운데 사회통합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상식적 사회라는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식과 비상식의 대립이라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다라는 지적을 했고, 저는 그 상식적 사회에는 두 가지 중요한 코드가 내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통합이라는 코드하고 생활이라는 코드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통합을 보면은,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사회 구성은 대부분의 공유된 생각의 공통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갖추어져야만이 소통의 가능성이 생기고, 그런 의미에서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원적 사회 통합의 출발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식적 사회가 되기 위해 가지고는 지금까지 누적된 양극적 진영 논리가 껍질을 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두 번째 코드라고 할 수 있는 상식적 사회관의 생활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윤리이고 생활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부채질의 껍질을 깨면은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이 결국 우리들의 삶, 생활이라는 거죠. 실존적 삶, 생활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지향하게 되는 것이 삶의 자기 실현성, 얼마만큼 개인들이 자기 실현적 삶을 획득해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 교수의 상식적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통합과 생활이라고 하는 코드가 반드시 안 교수만의 생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에 등장한 후보들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이 통합과 생활의 코드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교수의 상식적 사회, 문재인의 사회민주주의, 통합과 상생의 정치, 동행정치, 이런 것들, 통합교의 민생과 통합, 김두관의 정의와 소통, 정세균의 더 큰 민주주의,
하물며 박근혜 후보까지도 국민 통합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통합과 생활의 측면이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는 이 통합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는 무적적 균열과 무적적 갈등 사이에 통합이라는 것이 결국은 추상적인 이런 전망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어떻게 실현해낼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번 대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이런 이제 중요한 과제를 갖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통합과 생활이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이것이 시대 정신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사실은 중요한 정치적 과제였고 실질적 과제였는데 이제 어떤 측면에서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시대 정신이 잘 떠오르지 않는 어떤 측면에서는 시대 정신이 없는 시대의 과제라고 하는 것이 이번 대선의 쟁점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 국민들의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으로 일어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안정적 상식적 사회라든지 문재인의 제자가 잘못되어 있네요. 사람이 먼저 두고 그리고 손앞뒤에 정의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이제 이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통합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패러다임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하는데 저는 그런 과제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생활 국가 패러다임 내지는 생활 민주주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모색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 국가의 핵심은 말하자면은 시민들의 삶에 의해서 자기 실현, 자기 확장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보장해주고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일종의 이 거시적 제도를 가지고 있는 공공성 이런 측면보다는 생활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공공성, 공적 질서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구하는 하나의 가치로 대의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참여와 소통, 공감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거의 모든 정책들이 거시적 지표를 중심으로 추구되었고 성장주의적인 추구가 있었고 이런데 이것을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국방안보 외교 통상의 정책들까지도 안전하고도 자기 실현적인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재구성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말할 나위 없이 직접적인 삶에 관한 정책이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되는 국가 질서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생활국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념의 시대가 이제 종언되고 말이죠. 발전국가 패러다임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국가 패러다임으로 시장의 시대가 이제 마감이 되고 적어도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누적대로 갈등, 누적대로 이제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갈등의 구조를 넘어서는 통합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지국가의 패러다임도 이제 새롭게 재구성된 자기 실현성을 높이는 복지국가의 패러다임 이런 것들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국가의 지향은 좀 오늘 너무 이론적인 얘기들을 말씀드리는 게 조금 지루하기 싶습니다만 공공성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지금까지 생활했던 그것이 이 제도라든지 이런 측면의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아주 미시적인 소통의 구조, 절차의 구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재구성되는 방식 중요하게 그것이 부각되는 그런 의미에서 생활 공공성으로 표현을 해보고요. 그동안에 거시공공성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개인의 삶과는 멀리 떨어지는 제도로서 운영되는 이런 측면들이 강하답니다. 그래서 미시공공성, 생활공공성이라는 것이 강요되는 국가 패러다임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래서 생활민주주의라는 것은 저는 아까 오전 세션에서 김수현 선생님께서 대의민주주의 한계 같은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진화되어야 된다. 정당 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그것이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가 보다 실질적인 참여와 소통,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민주주의로 진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삶이라는 것은 그런 일종의 미시민주의 바탕으로 한 생활민주주의가 바탕이 돼야 되는 질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국가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정부, 시민사회가 잘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생활정부, 예컨대 정치제도, 경제제도, 여타의 제도도 여타 없는 게 좋습니다. 복지, 교육, 문화제도, 외교, 통일, 국방, 안보 정책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거듭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국민들의 자기 실현성을 높이는가의 방향으로 공적 질서가 재편되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부, 생활 정부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측면하고, 반대쪽에 생활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제 우리 운동의 정치라고 표현을 해왔고, 저항과 운동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시민사회의 중요한 질서, 이것을 일종의 통합의 질서 속에서 보자 그러면은 예컨대 협동조합 운동이랄지 이런 것들은 일종의 생활 연대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생활 정치가 조금 더 제도화된 형태로 다각화되고, 이런 것들이 시민사회에 다양한 형태의 거점들을 마련함으로써 일종의 생활연대의 다양한 축을 확보를 해서 이것이 생활정부와 가버넌스의 협치적인 이 파트너십을 갖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활국가 가는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역사 발전은 지상적 제도로서의 새로운 국가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 볼수 있다고 측면하고, 근데 사람 사는 세상, 상식적 사회 뭐 이런 개념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 이것이 근대 국가가 가지고 있던 폭력과 전쟁, 약탈적 성격이 사실 근대 국가의 본질이었죠. 이것을 넘어선 일종의 인문국가 혹은 창조국가의 이런 모델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넘는 이제 미시민주적인 틀을 만들어내는 것, 그 다음에 뭐 수혜적이고 일방적 복지가 아니고 복지 자체를 말하자면 자기 실현적 복지, 이건 무상급식 같은 걸 할 때 우리가 말하자면은 환경 친화적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자기 실현성이 높은 복지의 구상을 가능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치 모델을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안철수 현상, 아까 말씀드린 안철수 현상이라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 갈등, 균열 이런 효과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극복해야 될 하나의 과제라고 본다 그러면 안철수 현상을 안철수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내지는 안철수만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준만 교수가 안철수의 힘이라는 책에서 안철수가 가장 이 증오의 시대를 마감할 적임자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근거로 세 가지를 들던데, 증오의 시대를 마감할 적임자다, 공정사회를 실현할 적임자다, 패러다임 전환을 할 적임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근거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우리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역사적이고 누적적으로 만들어진 증오 표현인데, 이것이 이제 가해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그게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이나 그 가해와 피해의 진영 바깥에 있는 존재가 이 상처들을 대단히 말하자면 진정성을 내재된 반영된 화해의 이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측면이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공정사회를 실현할 적임자라는 것도 상당히 안 교수의 살아온 삶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패러다임 전환의 적임자라는 표현도 사실은 이때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정보 기술 경제적인 전환을 중심으로 한 이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국가경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반드시 정보 기술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 측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하고 깊이 있는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사회 통합을 위한 정치적인 전략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큰 화해와 합의가 되는 것이 필요한데 우선 제도적인 통합이 필요하고 참여적인 제도를 구축하면서 소통적인 문화의 구축을 통한 문화적인 통합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동안의 여러 계기를 통해서 상처로 남아있는 것들을 어떻게 화해해내느냐라고 하는 역사적 통합의 가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오늘 논의가 계속 그런 논의가 됩니다만은 안철수 교수는 지금 결정을 망설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판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되어 있고 그래서 늘 이제 안철수 교수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국민들을 통해 확인받고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균열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이고 누적적이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이것을 해결할 적임자에 대해서 정말로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안철수 교수의 긴 고뇌가 사실은 의미가 있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들 생각을 하시는 대로 복지, 정의, 평화로 표현되는 일종의 인류 보편적 가치, 굉장히 당위적인 가치만을 제시를 하는 것은 아주 일면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여줘야 될 것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위치에 뜻을 가졌다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 비전 같은 것이 제시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는 데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핵심적인 정책 그룹과 정치 세력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드러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 그러니까 선거의 승리가 아니라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능력과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는 잘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천만 원 구성된 정치공동체, 그 다음에 국가 간 관계, 그리고 지구적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매일매일 뭔가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거대한 유기체가 다른 게 없고 대통령이라는 주인은 이 유기체, 꿈틀거리는 유기체와 언제나 빠른 결정을 해야만 될 위치에 있을 있는데 안 교수의 이렇게 긴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사실 집권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잘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빨리 안철수 교수는 어떤 식으로든지 결정을 내리고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안철수 현 중요한 거예요.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나는 국민적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앞에 세션에서 촛불 집회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누적화된 힘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가 진보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이것이 이제 거품이 되지 않고 중요하게 실현의 힘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이 판단을 안 교수도 해야 될 뿐더러 우리 국민들도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은 이런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 교수도 얘기했지만 이제 누적된 갈등과 대립 그리고 진영 논리의 시대라고 정의하셨고 안철수 현상은 이런 배경으로 나타났다라고 진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소통과 합의 그리고 통합의 시대이고 그것을 위해서 생활국가, 생활민주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 과연 이런 시대로 갈 수 있는데 안철수 교수가 실질적인 리더가 될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도 남으셨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 정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갖춰야 된다 얘기하셨고요. 구체적 국가 비전을 제시해야 될 것이고 핵심적 정책 그룹과 정치 세력이 같이 할 사람이 누군지 이걸 있고 얘기할 것이며 국정 운영 능력과 정치 리더십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철희 소장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예, 이철입니다. 네, 이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학문적 깊이가 좀 짧아서 요즘 하는 일이 주로 현실 정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계시다. 혼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얘기를 좀 직설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대개 대선이라고 하면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이번 주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게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풀겠다는 걸 제시하면 대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틀이 형성이 되는데, 안철수 원장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게 좀 앞에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누가부터 먼저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가 나오고, 무엇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가 나오는 구조로 가겠습니다.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안철수 원장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제시를 한 상태예요. 뭐, 그게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안철수 생각이라는 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밝힌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이 지적합니다만, 어떻게가 아직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실행 파일이 없는 거죠. 백락천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풀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 관찰자를 제 생각부터 먼저 고백을 하자면 7월 19일 날 안철수 생각이라는 책이 나오고 13일 날 힐링 캠프에 출연했는데 저는 지지율이 그렇게 상승할지를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우리가 안철수 현상이라고 흔히 얘기했던 것은 기성정치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이른바 제3후보로 표출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구도의 관점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구도의 관점은 좀 적절하다고 봅니다만 그 내용을 본인이 내용을 좀 밝혔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리는 세상이 뭔지를 대체적인 윤곽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보수나 진보나 양 진영에서 유권자들이 조금씩 이탈을 해서 이른바 제3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내용을 꺼내놓으면 사실 저희들이 좀 전망하기에는 보수 쪽 유권자의 상당수는 좀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책을 통해서 본인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현상이 저는 이때 이제 쇼크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가 7월달에 등장해서 쇼크를 준 것은 단순히 지지율이 상승했는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의미를 좀 따져보면 충분히 좀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찬반,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관점을 좀 뛰어넘으려고 많은 애를 쓰는데요. 저는 저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고백하는 이유는 특정 정당이나 세력에 대해서 제가 평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고 제가 작년에 민주당에서 한 1년 동안 일을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번 발제문에도 보시면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폄훼가 있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최소한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어떤 정치 세력에 대한 호불호나 애정의 유무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최근에 보수와 진보 그냥 흔히 그렇게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나 이렇게 함언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범진보 진영에 속한다고 보면 범보수 대 범진보의 역관계 그리고 총선을 전에서 현실의 역관계가 기본적으로 좀 바뀌고 있느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통합진보당이나 이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통합진보당 사태가 통합진보당의 정당 지지율이 2%대로 주저앉았기 때문에 뭐 형이 우리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기준으로 48대 48 구도가 무너진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요. 현상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만 저는 기본적인 이 보수 진보 간의 역관계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제가 크게 볼 때는 되게 설명하기 쉽게 말하면 4대6 정도로 설명을 하는데요. 보수가 4 정도 되고 보수가 아닌 쪽이 6입니다. 제가 이게 진보라고 말씀드리자는 이유는 그것이 진보 쪽으로 결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4대6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 6에는 응답을 표시하지 않는 청이 뭐 대체로 들어있다고 보면 내지는 뭐 투표하지 않는 응답하지 않는 청이 한 10 정도 들어있다고 보면 그냥 4대5 정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 구도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후보라는 변수를 집어넣으면 완전히 다른 구도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4나 40을 지지하는 쪽은 최종 투표율이 80%라고 보면 뭐 100명을 기준으로 보면 32명이 투표장으로 나온다는 얘기고 32명이 보수를 지지한다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50을 잡든 60을 잡든 만약에 50을 잡았는데 투표율이 60%라고 그러면 30명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 대선의 연령대별 투표율을 보면 60대 이상, 50대까지도 60대 이상과 20, 30대 간의 세대별 투표율 격차는 20%포인트 더 납니다. 따라서 20%포인트를 잡아주는 것은 잘 잡아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후보 변수를 집어넣었을 때는 전체 구도가 다르게 바뀐다. 역관계가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는 이 사회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0.5 정도를 더 더하기 위해서 뭐 부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고요. 조금 과하긴 합니다만 광폭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뭐 이렇게 광폭정도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진보는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50이든 60이든 이 반보수라고 그럴까요? 비보수 진영을 결집하는 데 상당히 한계를 표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총선 뭐 전에도 사실은 저는 대선 구도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여전히 그런 구도가 지속된다고 보고요. 안철수 원장이 딛고 있는 딜레마도 있고 지금의 정치 현실을 놓고 보면요. 민주당이 갖고 있는 딜레마도 있습니다. 안철수 원장이 갖고 있는 딜레마는 안철수 원장을 지지하는 층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구성이나 지향을 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안철수 원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성정치에 대한 불만이라고 할까요? 식상함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결집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원장이 뭐 어제도 일부 보도가 나와서 오보라는 게 판명이 났습니다만 그냥 그 지지층의 요구에 충실하다 그냥 독자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냥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 대선의 문국현 후보처럼 그냥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가면 무슨 대선에 승리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고 문제는 안철수 원장이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야권 전체나 진보진영 전체가 어떻게 향후 5년 내지 10년을 어떻게 맞이할 거냐는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철수 원장은 밑으로부터 요구는 독자적으로 가라 이런 요구일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요구, 조금 더 크게 본 세력 구도나 진영의 논리라든지 아니면 대선의 승리라는 절박한 요구를 따져보면 또 같이 가야 되는 기성정당과 손을 잡아야 되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고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기성정당의 수권정당이라고 자임하는 민주당이 이 후보의 지지율을 놓고 보면 지금 민주당의 1등의 후보가 전체에서 3등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참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는 만약에 후보 단일화 했을 경우에 지금 구도대로 가면 안철수 원장에게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2002년으로 비교해서 보면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에서 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당시 민주당, 새천년 민주당이 온전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지금의 민주통합당이 후보 단일화에서 져서 후보를 못 내는 경우가 됐을 때 지금의 민주당이 온전할 거냐
민주당 관점에서 그런 변화예요. 또 하나는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해체되는, 상당히 뭐 폭력적으로 해체되는 것일 텐데, 해체되거나 분열되는 것이 이후 전체 진영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뭐 유리한 계기나 유효한 계기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져보면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답답한 대목이 있습니다. 후보가 없지는 않으나 절대 열세이기 후보, 후보 단일화를 안 할 수는 없으나 하면 지게 생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게 민주당의 딜레마입니다. 이 두 가지 양쪽의 딜레마를 잘 해결하는 게 이른바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일 테고요. 그것이 어쩌면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후보 단일화 방식에 대한 논의로 가서 마치 묘수 풀이인 것처럼 진행이 됩니다만, 저는 이게 후보 단일화의 방식이라는 기술적 문제로 접근했을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아까 반보수 내지 비보수 60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데 성공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2002년에 후보 단일화라는 것은 당시의 어떤 뭐 절박성이라는 걸까요? 또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 때문에 유효하게 먹혔을지 몰라도 지금 다시 그 방식을 쓴다 그러면 저는 60회 유권자를 동원하는데 좀 상당히 난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잠깐 기존 논의를 제가 좀 짧게 좀 정리해보고 생각합니다. 공동정부론이라는 게 애초에 제기가 됐는데 민주당 쪽에서 먼저 나왔습니다만, 뭐 사실은 이렇게 약한 후보들이 힘을 합쳐서 이기고, 그렇다면 후보들끼리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다. 하나만의 얘기를 왜 하는가 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 그 발언을 던진 정치적 의미는 안철수 원장과 민주당이 같이 가는 세력이다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명명하는데 목표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공동정부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해외 여러 가지 연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공동정부의 사례를 보면 정당과 정당이 주체인 것이지 정당과 개인 간의 어떤 연정이나 공동정부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 이게 이론적으로 좀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원장이라는 게 유권자를 보면 하나의 세력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그것이 현실 정치 이 세력으로 만약에 한정해서 본다면 그냥 일본의 사람들, 안철수와 가까운 몇 명의 사람이 고작이기 때문에 최소한 정당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현실 정치 세력으로 말하기가 좀 난감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정당 간의 공동정부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논리가 안 맞는 얘기다. 당시에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조금 너무 많이 나간 얘기 아닌가 싶고요. 그냥 차라리 같이 가겠다라든지 뭐 이런 정도 발언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시민연합정부론이라는 게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과 안철수 현상이 만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 방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그 고민의 문제의식은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방식 자체에서 저는 약간의 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시민정부, 우선 정부의 성격을 시민정부로 보는 게 뭐냐 이렇게 보면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는 시민 후보로 말을 썼습니다. 박원순 후보에게 시민 후보라는 말을 썼었죠. 기존 여기서 시민이라는 것은 사실 정당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시민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근데 시민 정부라는, 그러니까 시민과 정부를 엮었을 때 그러면 이것에 반대되는 대변은 뭐냐면 정당 정부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당이 아닌 시민 정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만약에 정부가 시민을 대표해야 되고 시민에게 책임져야 된다는 이른바 뭐 대표선거 책임선 태제를 본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만, 현재 시민정부를 얘기하는 논리의 핵심 포인트는 정당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시민정부를 얘기하는 거라서 저는 거기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정부를 구성하는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여러 시민정부, 시민연합정부 준비위원회라는 걸 만들고요. 그 안에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지도자회의라는 걸 만듭니다. 이 지도자회의는 정당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정당에 속했던 사람이든 바깥에 있는 사람이든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존재 자체라고 그럴까요?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상이라서 과연 이게 시민정부라는 말은 좋을 수 있으나 이후 만약에 우리가 집권이라는 것까지 감안했을 때 이게 안정적인 목표로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는 점에서 보면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은 충분히 이해하나 너무 좀 기술적 접근으로 가 있어서 문제를 좀 이렇게 본질을 못 짚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설 정당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이 먼저 존재하고 후보를 만들어내는 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 정당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과거 상김 정치라는 뭐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만 상김 같은 분들이 내지는 뭐 쿠데타 세력들이 인물을 중심으로 정당을 만들었을 때 그 정당이 얼마나 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사람 특정인을 중심으로 정당을 만들겠다는 반성 자체가 좀 온당치 않은 것 같고요. 원론적으로 보더라도 정당의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후보를 중심으로 정당이 만들어지고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앞뒤가 바뀌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험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정당은 온전하게 유지되지 않더라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3지대 신당론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실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비판하기 전에 이 논의는 민주당 갖고 안 되니 민주당이 아닌 다른 이른바 제3지대에서 민주당이 통째로 들어오든 민주당의 일부가 들어오든 하고 그 다음에 뭐 통진보당이 지금 흔히 말하는 쇄신파를 하고 시민단체든 사회단체든 뭐 사회세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신당을 만들어보자 이런 논의입니다. 구체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제가 발제문에 좀 지적을 했는데 넘어가고요. 제가 사실 발제문에서 제일 강조를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여러 기술적 논의들이 많이 얘기가 됩니다만 또 저희가 두 번의 정권을 담당했던 두 번의 대선 승리의 경험에 비춰본다면 단순히 대선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저는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그냥 이기는 데만 목적을 두고 여러 가지 구상을 펼친다면 이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결국 이기는 게 아니다. 어느 시점 가면 금방 한계를 드러내고 우리가 과연 왜 집권하고서도 저거밖에 못했을까라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기는 것과 집권의 문제식을 같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지의 문제까지 같이 고민한다면 흔히 말하듯이 집권연합을 되게 제가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가버닝 콜리션을 어떻게 편성할 거냐가 저는 핵심적 과제라고 봅니다. 흔히 우리가 뉴딜 체제라는 말을 씁니다만 뉴딜 체제가 미국 민주당이 한 30년 우세를 누린 정치 질서를 말합니다만 뉴딜 체제의 기본 핵심은 뉴딜 정책도 있습니다만 그걸 떠받친 뉴딜 콜리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지 기반이라는 게 튼실하게 구축이 돼서 유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932년 처음 루즈벨트 맥인 대선부터 시작해서 대체로 36년쯤에 완성됐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번의 대선으로 뭐 그런 연합이 완성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걸 저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안타까운 대목은 2007년 대선에서 질 수 있었던 뭐 선거라는 건 질 수 있는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어렵게 만들어놨던 이 연합이라는 지지 기반이라는 게 다 틀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것이 가장 뼈아픈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핵심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플러스 마이너스도 져가지고 졌다 그러면 그 다음 선거를 하기가 쉬웠는데 기본 핵심 자체를 다 틀어버리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지 기반, 흔히 말하는 뉴딜 연합에 비슷한 그 이름을 뭘로 붙이든 제가 발제문에는 민생연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잠정적인 표현이고요. 그 지지연합, 뭐 복지연합이라고도 좋고 민주복지연합이라도 좋고 뭐 저는 용어는 상관없다고 봅니다만 향후 5년 내지 10년 뭐 더 길게 욕심을 낸다면 30년 갈 수 있는 그걸 떠받칠 수 있는 그 체제를 떠받칠 수 있는 지지 기반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상층에서 어떻게 몇 사람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하든 뭐 여론조사를 하든 뭐 무슨 당국을 통해서 단일화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지 기반 연합이라는 이름에 집권연합이라는 이름의 지지 기반을 다수 연합이 될 수 있게끔 편성하려면 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윙보트라고 말하는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을 찍고 지난 대선 이명박을 찍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여전히 투표 동기를 못 갖고 있는 투표장에 나가봤자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투표장에 불러내느냐가 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뉴딜이 어떻게 이겼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스윙보트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논리가 하나 있고요. 그러지 않고 새롭게 투표장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는 동원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후보자의 관점에서 저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소득층들이 보수에게 희망을 발견하고 있는 이
정치 지원 자체를 바꿔내지 않으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균열축을 만들어내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집권연합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번 대선에서 만약에 여행이 이기더라도 이후에 5년 10년을 버텨내기가 참 쉽지 않고 복지시대를 만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경제민주화하기도 쉽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이번 대선의 문제의식을 조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근본적인 문제를 풀자라는 거고요. 그 풀 수 있는 계기를 저는 안철수 원장이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원장이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감정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안 원장이라는 계기를 내지는 더 구체적으로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을 여하이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5년, 10년 더 이상 갈 수 있는 집권연합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 통치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가 현재 우리의 고민의 대종을 이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조금 뭐 자세한 거는 최종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필요한 거는 발제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가든 뭐든 새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약자들과 시민들로 이루어진 안정적인 집권연합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안 원장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러한 민생연합, 한국판 뉴딜연합을 만들어내는 구현하는 정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이냐 그리고 된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관련돼서 또 나중에 또 많은 질문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지정토론자 세 분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임만기 대각부원나라 집행위원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분 발제하신 분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걸로 그 과정에서 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조대혁 교수님 발제를 하셨는데요. 조대혁 교수님 발제 내용은 안철수의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 그 책하고 많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다른 말씀을 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우선 통합과 생활국가, 생활민주주의 이런 문제를 이제 제시를 하시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 좋은 얘기인 것 같고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두 가지 이야기를 드린다면 이렇게 좋은 이야기나 당연한 이야기나 앞으로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선거와 또 실제로 새누리당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구분 차별화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하고, 두 번째로 안철수 원장 스스로가 복지정의 평화를 얘기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정의라고 하는 관점은 기본적으로 부정의의 존재라든가 예를 들면 특권이라든가 이런 문제의 존재를 전제하면서 정의의 필요성이나 정의 회복의 필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다면은 통합이나 생활정치, 생활국가, 생활민주주의라고 하는 문제만으로는 다 충족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에 조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각만이 아니라 구체성, 구체적 비전, 책임성, 리더십, 뭐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 생각만 밝혀졌을 뿐 구체적 리더십이나 구체적 책임성이나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얘기했는데, 이런 점들과 그래서 우리가 안철수 또는 안철수만으로 이 시대를 넘어서서 좋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인가 안철수냐 아니냐를 넘어서서 무엇인가 다른 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시사라고 생각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철희 소장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철희 소장님 말씀은 뭐 현실적인 탁월한 감각하고 정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마지막 결론이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100일 정도 남았거든요. 100여일 남았죠. 100여일 남았는데 민생연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로 맞추신다면 지금은 그 얘기가 아니라 민생연합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도 조금 시간상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정도인데 그 전 단계에 민생연합의 필요성까지만 얘기하신다면은 좀 우리가 답답증이 풀리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특히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이 뭐라고 그럴까요? 민생연합 또는 신뉴딜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지지 기반 내지는 사회 세력 연합 이것의 한 방안으로 제시됐던 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민연합정부론인데요. 이 시민연합정부론에 대해서 공동 플랫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당 정치의 부정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있잖아요. 그 시민연합정부론이 뭐 별도의 시민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게 아닌 이상 뭐라고 그럴까요? 이 정당 정치를 부정한다든가 이런 문제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위 얘기하는 제도권 정치 외에 장외 정치, 운동 정치, 또 시민 정치 이런 것의 필요성, 또 존재, 그 다음에 특히 이런 현재 한국 사회처럼 민주주의가 퇴행을 겪는 경우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 운동이 이루어냈던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예를 든다면은 이 장외 정치나 운동 정치의 역동성이나 또 의미라고 하는 부분을 오히려 앞에 1세션에서는 좀 과하다시피 평가를 하는 것 같았었는데 이철희 수장님은 그걸 다 부정한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는 정당 정치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까지 표현하신 거에서는 너무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따라서 개인적으로 민생연합 내지는 신뉴딜연합을 만들어내는 한 방안으로서 공동 플랫폼 방안 또는 그런 것으로서의 민주연합정부론의 의미성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시민연합정부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름 자체가 조금 더 좋은 이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철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원장 개인과 민주당의 공동정부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정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정당의 공동정부가 아니라 그건 말하자면 상층 정치 세력 연합의 후보단이라 권력 분점 계약이죠. 그런 게 아니라 신뉴딜 연합이나 민생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성격과 내용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안철수 개인과의 권력 분점에 관한 공동정부가 아니게 됐을 경우에는 연합정부거나 다자가 참여해야 되거나 시민정부거나 이런 성격 얘기를 좀 해야지 그거하고 구분되는 것이라고 오히려 이철희 소장님 논리를 받아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결국은 이철희 소장님 말씀 맞다나 중요한 것은 후보 단일화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런 사회세력연합, 민생연합을 구성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후보 단일화만을 위한 1단계 야권연대는 일정한 한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권력 분점이라든지 그게 상층 정치세력 연합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치연합이나 정책연합이나 내용연합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일 겁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사실은 오히려 더 궁극적일 수 있는데
수권 가능한 정치 세력, 정치 주체를 형성해야 된다는 문제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그거는 지난 총선 전 과정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의 입장에서는 대선 전에 수권 주체를 재건설하는 문제, 수권 정당을 재정비하는 문제로 간다고 하는 것은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아주 비상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시간상 제약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후에 그렇게 발전할 수는 있겠죠. 한국 정당사가 예를 든다면 굳건하게 민주주의를 끌고 나갈 100년 정당의 기초가 이 선거 이후에는 그 공동 플랫폼에 발전하면서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전에 다 해놔라 이런 문제는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수권 세력, 정당의 건설 문제까지 못 갈지라도 2013년에 건설될 2013년 정부, 이 정부에 대해서는 예를 든다면 우리 이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된 세력이고 갖지 못한 세력이지만서도 그 사람들의 정치적 선거의 효용성에 대한 기대가 낮아서 투표장에도 나오지 연결되지 않는 이 부분들한테 기대를 갖게 하고 연합을 하게 하려고 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기대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정부에 대한 기대는 예를 들면 연합정부 또 안철수 원장 개인과 민주당 간의 상층 연합의 권력 분점에 관한 계약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 세력들이 최소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답할 수 있는 정부여야지 내가 기대할 수 있다, 지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문제들이 모아진 그러한 정부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생각한다면 어떻게 100일 안에 그동안 수십 년 노력해도 잘 안 됐던 사회세력 연합이 구축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심지어 미국에서 1920년대 공황 이후에 뉴딜 연합이 그 지지 기반이 구축될 때도 그 대선 후보는 민주당 후보였습니다. 그냥 그렇지만 그 뉴딜 연합은 흑인들과 노동자들과 이런 분들이 같이 연합이 됐던 이 세력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세력으로 당을 넘어서는 그런 연합으로 구축된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가치와 이슈와 정책으로 연합이 된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은 민주당이 그걸 수렴했던 정도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에서도 사회 세력 연합이 이슈의 연합, 정책 요구의 연합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공동 플랫폼으로서의 민주연합정부에 모여진 이런 데서 그 기대를 가지고 국민들의 투표 효용성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도 있고 참여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계가 보여졌던 총선에서의 야권연대는 따라서 그만할 문제가 아니라 야권연대 시즌2로 가야 될 텐데 이 시즌2는 진보와 민주진영에 보다 잘 타협이 아니라 내용과 가치연합으로 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뉴딜 연합이나 민생연합처럼 실제로는 중간층에서부터 진보층까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연합할 수 있는 이슈 연합을 형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런 사회적 연합을 할 때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그 방식에 있어 오늘 나온 1세션, 2세션 전체에 관해서 그럼 그 당사자인 대중들과 만나고 대중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 대중들의 요구를 수렴하려고 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이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민주연합정부의 필요성을 제기해 놓는 것과 동시에 시민정치를 한 단위에서 실천하고 있는 내가 꿈꾸는 나라나 저 같은 입장에서는 전국을 돌면서 중소상인이나 비정규직이나 해고자들이나 또는 여성들이나 또 소수민족이거나 이런 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정책적 이슈를 수렴하고 정책적 요구를 제안하는 것, 제안대회를 열고 또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공유되어지면서
공감대를 형성해갖고 최소한 이 정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 민주연합 정도가 수행해야 될 과제들이다. 공동의 깃발이다. 이런 문제를 좀 해내는 과정이 결합되어서야만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상층 연합만이 아니라 사회세력 연합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실제 그 당사자 대중들은 빠져있는 한짝이 이렇게 하는 문제를 좀 넘어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주로 괜찮죠?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대단히 고무적으로 2012년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거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지금 안철수 현상 속에서 이제 제기되는 어떤 문제들, 또 안 원장에 대한 우리의 주문들이 또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안철수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기대 반 또는 불안감 반 아마 이런 존재로 지금 자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는 2011년 대선을 앞두고 분명히 정권교체의 희망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구세주와도 같은 그런 존재로 구상을 했습니다. 정말 야권에서 박근혜 후보와 대결을 해서 이길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대단히 회의적이었던 그런 상황이 내내 계속됐는데 그거를 일부에 이제 반전시키는 어떤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인물로 이제 구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기대였다고 한다면은 반면에 안철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이제 누구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정확히 알지를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 한 권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또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컨대 정말 안철수는 우리와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정말 우리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가 먼저 안철수를 지지를 했을 때 나중에 안철수가 다른 말을 할 가능성은 정말 없는 것인가? 그런 이유는 없는 것인가? 정말 끝까지 같이 갈 사람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 있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부분은 안철수 교수 자신도 모르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라는 인물을 바라보는 어떤 우리의 시선은 기대 속에서 하지만은 여전히 또 남아있는 어떤 불안감을 그대로 갖고 가는 이런 상황이 내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전히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 한 권만 가지고는 해소되지 못한 안철수의 진짜 생각이 무엇인지 여전히 지금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를테면은 안철수는 과연 범야권 단일 후보로서 걸맞는 정체성을 가진 인물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안철수 자신은 정말 자신을 범야권 후보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어떤 기본적인 그 위치를 범야권의 일원으로 정말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그거는 일방적인 우리의 기대에 머물러 있고 그 자신의 입을 통해서 그 부분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안철수 교수의 이에 대한 어떤 생각에 따라서 앞으로 대선까지 가는 정책 연대라든가 또 정치적 연대라든가 그의 어떤 형식 또는 내용이 좌우되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아쉬운 것은 우리가 그거에 관한 정말 믿을 수 있는 답을 가진 것이 없다. 이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안 교수가 얘기한 이제 탈진영의 논리, 상식의 진영이 아니라 이념이 아니라 상식에 맞느냐 아니냐 그거를 기준으로 삼겠다. 결국 아까도 얘기 나왔었던 통합의 리더십에 대한 시도, 통합의 시대에 대한 어떤 모색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얘기 반복할 필요 없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가 여전히 또 불안한 구석으로 남는 이유는 과연 이제 무엇일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그런 겁니다. 안 교수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는 어느 편도 아니다, 어느 진영도 아니다 하는 얘기. 그러면은 정말 이번 대선에서 안 교수는 어느 지점에 서 있을 것인가? 지금 결국은 정권 교체를 가능하기 위해서 새누리당과 대결을 해야 되는 박근혜 후보하고 대결을 해야 되는 그러한 지금 구도에서 과연 안 교수는 어느 시점에 설 것인가? 그리고 그는 누구와 연대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키우는 또 답을 찾는 이런 이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안 교수는 지금 전체적인 범야권의 그 기조를 중도 쪽으로 상당히 부분 이동시킬 거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4.11 총선에서 야권의 그 기조가 정치적 기조가 상당히 이른바 그 이제 좌 클릭을 했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안철수 현상이 가져다 주는 그 결과는 그거를 뭐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이 탈진영의 논리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마 중도 쪽으로 일정하게 이동을 할 거로 예상이 이제 됩니다. 흔히 얘기해서 안 교수의 그 지지 기반은 중도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안 교수만의 어떤 그 힘이 될 수가 있겠죠. 확장성 면에서 분명한 힘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선거에서 그 이후의 상황에서. 하지만은 그것이 야권의 어떤 전통적 지지층을 제대로 결집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이를테면은 중도층에 기반한 후보라든가 또는 중도층에 기반한 정권이라든가 만약에 그런 형태로 나타났을 때 그것이 갖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또 반문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중도층 기반의 정권이 실제로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가능할 것인지 이거에 관해서도 우리는 좀 의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안 원장이 뭐 중도층의 지지를 아무리 많이 받고 있고 그 확장성에 대한 기대가 높다 하더라도 야권 지지층을 결집을 시키고 또 야권 지지층과 끝까지 함께 가려는 기본적인 스탠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 아무리 중도층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선거에서 승리하기도 어렵고 서로 집권한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거는 저는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교수한테 필요한 거는 야권의 전통적 지지층 플러스 중도층이지 야권의 전통적 지지층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중도층의 결집,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제 드리는 거는 그 기존 정당, 그러니까 특히 그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한 뭐 한두 가지 이제 생각이 이제 들어서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기존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에 기초한 것이 안철수 현상이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안 교수는 아마 대선에 계속 그냥 뭐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고 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적어도 일정 기간까지는 그거는 옳은 판단이고 전략상으로도 필요한 선택이다 그렇게 봅니다. 다만 대선을 만약에 안 교수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는 상황이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 상황에서는 대선 후보 등록하는 데 있어서는 민주당으로의 어떤 입당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선거에서의 안정적인 승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겼을 경우 집권의 그 전국 국정 운영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를테면 기존 정당 정치에 대한 지나친 어떤 폄하라든가 과도한 불신 이런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안철수가 아니라 함께 가는 안철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고, 그런 선상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라는 자산, 기반, 뭐 아무리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이것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힘이 있고, 특히 대선 치르는 과정에서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한테 모든 것이 맡겨지는 그런 상황은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범야 진영의 운명이 개인 안철수의 손에 모든 것이 맡겨지는 상황은 대단히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함께 가는 안철수가 돼야지 정말 개인 안철수의 생각에 따라서 대선 전국의 방향이, 그 내용이 좌지우지되는 이런 구도는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힘이 민주당이 아무리 지금 못하고 문제가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힘은 일정하게 유지가 될 필요가 있다.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안철수 교수를 필요하면 견제하고 개인 안철수가 아니라 함께 가는 안철수로 힘을 가지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력은 그나마 지금 민주당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는 민주당의 힘은 보존이 되고 또 힘을 모아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으로 민주당이 완전히 거의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대안은 오직 안철수라는 개인밖에 없다 했을 때, 그때는 범야권의 모든 정치적인 운명이 한 개인한테 다 위탁이 되는
저는 이런 건 대단히 그 위험한 도발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뭐 없으니까요. 제가 뭐 한두 가지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도 시간이 없고 대선도 지금 이제 시간이 없는데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얼마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전 몇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시민사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복잡하게 끌고 가거나 복잡한 얘기를 많이 꺼내고 저 이거 대단히 소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지금 핵심적이고 꼭 필수적인 것만 정리하고 매듭 짓고 넘어가기에도 시간이 너무너무 지금 촉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 여러 가지 뭐 연합의 형태 이런 거 얘기하고 있을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보면은 결국은 민주당과 안철수 그리고 시민사회의 대표성을 갖는 그룹 이 세 개의 쪽 여기서 그냥 빨리 단시간 내에 그냥 정리를 해버리면 되는 문제고 뭐 복잡하게 이름 붙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주체 대표성이 또 누가 있느냐 뭐 따져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정책 협상 뭐 한참 또 하고 이런 시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히 그거를 좀 압축적으로 그렇게 정치적으로 좀 이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제 좀 이제 생각이 이제 들고요. 그리고 안 교수한테 좀 충분한 한 가지 이제 뭐 이 자리에 없지만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오늘의 이런 자리도 저는 대단히 좀 비정상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은 안철수의 생각이 뭔지 안철수의 정책이 뭔지는 뭐 어디 외국 나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안 교수가 국민들 앞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직접 설명하면 아주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안 교수의 정책을 대신 설명을 하는 상황, 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단히 비정상적인 이제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안 교수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선에 출마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내가 나갈 테니까 나를 지지해달라. 먼저 아쉬워서 손을 내미는 사람은 안 교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지지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자꾸 안철수 교수만 바라보고서 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짝사랑입니다. 아직까지는 짝사랑이어서 이게 짝사랑이 잘 되면은 이제 결실을 이제 맺을 텐데 뭐 중간에 또 일이 틀리면은 이게 또 뭐 배신 관계가 이제 뭐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한 그런 것도 이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안 교수가 좀 더 이제는 좀 약속을 오히려 자신의 입을 통해서 먼저 하면서 손을 내밀면서 이거를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약속을 해야 됩니다. 안 교수가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서 당신을 지지하겠다 얘기하기에는 아직도 근거가 너무 좀 없습니다.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한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그의 정치적인 진로가 무엇인지 누구와 손잡을 것인지 아직 답을 더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안 교수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들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명료하게 설명을 하고 나를 지지해달라. 이것이 저는 온당한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지지 여부를 표명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지지했는데 나중에 안철수 교수의 정치적 생각은 다르더라. 뭐 좀 다 손잡으려는 사람들도 다르더라. 이때 어떡합니까? 이런 순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안 교수가 지금 상황에서 가급적 빨리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들, 부상들, 그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거를 좀 주문하면서 이거 마치겠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요. 정정은 얘기 중에 다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1년 전인데요. 제가 정치부장 시절인데 9월 1일 밤에 안철수 원장이 서울시장 출마 얘기가 나오고 이제 시작된 일인데 개인적으로 안철수 영상의 본질이 촛불, 용산창사, 희망버스, 무상급식 이런 중특도 치르면서 쌓인 또는 그러면서 나와는 멀고 삶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정치, 이 국가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분노였다. 이런 활동을 쓴 기억이 납니다. 김우기 교수는 아까 시민사회 반격이라고 표현했던데 1년 전에 안철수 현상의 시발점 그리고 그 에너지는 저는 분노였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1년 전과 지금이 다른 것은 현상으로서의 안철수에서 유력한 야권 단일화고 안철수로 바뀌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안철수가 현실 정치의 실체가 되고 올 대선의 최대 변수가 됐다는 것이죠. 저는 그 책과 홍보를 보면서 출마할 거를 보는 쪽이고요. 오는 10일이 이제 대선 100일 전인데
이번 경선이 끝나는 16일, 23일, 그리고 또 30일 추석 전 이게 이제 고비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안철수 현상하고 정치 사회적 의미들에 대해서는 풍부한 얘기도 있었고요. 저는 좀 현실 정치 시각에서 궁금한 점이나 쟁점될 수 있는 사항까지 하겠습니다. 안철수 현상에 담겨있는 정치적 고도는 저는 세 가지로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이철희 소장도 설명한 건데요. 압축하는 변화의 열망, 박근혜 대항마, 질의멸렬한 제1야당 이렇게 봅니다. 그 흔히 푸어공화국이라고 하죠. 그 하나의 푸어를 벗어나는 또 다른 푸어가 기다리는 이 푸어공화국에서 정작 정치는 내 삶과 무관해 보이고 답도 없고 여기에 청춘 콘서트를 하고 사회 기여와 공익적인 삶의 자세를 가졌던 안철수가 변화의 아이콘 이렇게 결합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재밌는 것은 대선 1년 전 지난해 12월 한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진보적일 것 같은 사람 1위에 안철수가 뽑혔습니다. 대중들이 이념적으로 봤다기보다는 변화를 이끌 사람이 본심이 강하다고 해요. 2006년에 똑같은 1년 전 조사에서 이명박이 당시 김근태를 누르고 1등을 했었던 대중의 시각에서는 안철수가 박근혜나 다른 대선 주자들보다 변화, 미래 이미지는 좀 선점한 그런 측면을 보여주는 걸 봅니다. 안철수 현상 1년을 지속한 또 하나의 코드는 박근혜 대항마입니다. 4년은 견고하게 지속해온 박근혜 대선을 처음 흔들었던 거고요. 2002년에 이해창을 지지율로 처음 이겨본 사람도 노무현이었습니다. 이철희 소장이 안 원장의 지지율을 놓고 박근혜 후보와의 대척 관계를 많이 정리를 해줬는데요. 여론조사 특성도 그렇지만 박근혜 대항마의 어떤 상징성, 결집력이 안철수의 어떤 지금까지 지지율을 지켜왔던 그런 측면이라고 봅니다. 결국 국민들은 지금까지 야권 전체를 큰 묶음으로 보고 박근혜 대항마에 대해서 사람을 판단해왔다고 보는 거고요. 반대로 박근혜 대선 후보도 아마 1년 전부터 안철수 현상과 출마하지 않아 안철수에 맞춘 행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내용적 차이는 있지만 복지 경제민주화를 말하면 지금 대선 후보가 돼서 20대들을 접촉하고 봉화마을 가고 전태일당에 가고 그리고 지금 캠프에서 나오는 미국, 중국, 독일 이런 방문 추진 얘기도 안철수 쪽에 약 과제인 외교 쪽 이런 거 겨냥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야권의 시간을 부족하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안철수 현상은 천천히 이렇게 머리서부터 움직여 태풍으로 비유할 때 한반도에서 그 에너지 수증기를 결정적으로 높여주는 전 제1야당이라고 봅니다. 1.15 전대에서 민주당 시민사회 한국노총이 뭉쳐서도 여전히 통합을 겉돌고요. 인적 정책 혁신을 못했고 이박단합, 친노 패권 상징되는 리더십 붕괴 위기에 처해 있고요.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는 데서 보듯이 흥행 감동 없고 친노비노 감정적 골만 깊어지는 경선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권 능력의 물음표가 붙은 제1야당이 안철수 현상을 키워낸 현실적 투하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누가 이길 거냐, 어느 쪽이 이길 거냐 얘기하지만 박근혜는 그 30% 초중반 지지율이 있다가요. 지금 총선 후에 40%를 넘었습니다. 그 보수 쪽에서 최악의 선이라고 하는 게 97년에 이해창 병역비리하고 IMF가 펼쳤을 때 38.2%인데요. 그걸 이미 넘었고 지금 개인 지지표를 붙이는 과정입니다. 그 보수층의 어떤 결집력도 굉장히 높아져 있다고 보고요. 위기감도 높다고 봅니다. 그 MB를 만들었던 영남 보수 세력들 그리고 또 종편 출범한 이후의 조중동 그리고 경제민주화 공세관인 재벌 이런 어떤 보수의 틀들이 박근혜 결집력을 지금 키우고 있고 그 97년처럼 분열하면 진다 2002년처럼 오만하면 진다 이런 내부 학습 효과도 보수 쪽에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 결국 여야 모두 이제 총력전 이렇게 야권도 위기감이 높으니까요. 그렇게 보고 그 이철희 수장 말대로 박근혜가 4년째 얻지 못하고 있는 지금 50에서 55%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후 야당 후보가 결집시킬 수 있느냐 이게 저는 그 객관적으로 볼 때 승부처라고 봅니다. 오늘 토론에서 그 안철수 현상의 기착점을 두고서 이철희 소장은 미국의 뉴딜 연합에 빗대서 이제 집권연합, 유권자연합, 민생연합 이런 얘기를 했고
조대혁 교수도 생활연대, 생활국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표현은 달라도 야권의 재구성이 후보 단일화 같은 이벤트보다 내용을 채워야 되고 비전과 가치를 중심으로 지지 세력이 결합하는 모델로 가야 된다. 그런데 저도 같은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복지동맹, 경제민주화동맹, 비정규직 해결 동맹 가지고 지금보다도 강력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 로드맵을 가진 정책 가치 연대의 틀이 나오고 그것이 발표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 2차적인 연대의 축들은 서민층과 노동자들, 사회적 약자들이어야 되고요. 이 변화를 갈망하면서 책임도 생각하는 화이트 칼라나 중산층들 같이 결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고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 경쟁해야 되는데 대선에 본질이 돼야 되고요. 저쪽은 안 되라고 치더라도 이제 총선 등의 중간선거하고 내가 뭘 하겠다고 말하는 대선의 질적인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권으로서는 아까 그래도 토론자들 중에 얘기한 성공한 정부를 향해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명박근혜라고 하는 그리고 친노의 대결이 과거 싸움으로 치달으면서 패했던 총선의 학습 결과도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야권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어떤 지향점을 가느냐는 한국형 민생연합, 뉴딜연합 이런 얘기들 좀 공감들이 있다고 보고요. 공교롭게 이제 아는 점도 담고 싶은 롤모델로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꼽았습니다. 이런 다른 야권 후보들도 이분에 대한 공유가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야권의 재구성 문제인데요. 이제 저는 안철수 딜레마, 민주당 딜레마를 한번 정리한 게 있는데 저는 야권이 좀 겸허하고 솔직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안 원장이 1년 전 서울시장 출마를 검토하면서 현지권의 어떠한 정치적 확장도 거부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범야권 후보 단일화는 좀 예견된 그런 방향성에 대한 예견된 국민들의 시각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깜짝 방식 더 이상 뭐가 있을까 싶고 공정하고 시민들이 흥미롭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룰 이상 어떤 큰 의미는 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2013년 체제에서 우리가 왜 야권에서는 우리가 왜 집권하고 싶은가, 뭘 하겠다는 것에 대한 절박한 소구하고 소통이 있어야 시민들이 그 단일화의 내용도 채우고 볼륨도 키워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 원장이 경선을 치르고 있는 지금 민주당 입당은 시기했거나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단일화는 박원순 모델을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봅니다. 배심원단, 여론조사, 선거인단 합친 건데요. 박원순 후보가 우려했던 조직동원, 선거인단 문제인데 민주당이 우려했던 인기투표의 여론조사였고요. 그런 것들이 섰고 또 배심원단으로 보완한 형태입니다. DJP 연대나 안철수가 박원순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할 때 단판 형식 이런 것들은 이제 패자 쪽의 지지층 설득이 저는 짧은 시간에 어렵다고 보고 권력 담합, 분정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 DJP 또는 노무현 정용준 단일화보다 내용적 동질성은 강해진 그런 연대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문제는 형식보다 왜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만들 수 있느냐는 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무소속 대통령은 무의미하고 이길 수도 없다. 이 소장 판단에 동의합니다. 여당 없는 대통령, 국정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정책 공약의 지속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국정 지지 세력과 인재풀도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3 후보가 이렇게 대선에서 주도권을 쥐고 정치를 변화시키고 하는 이런 것부터 정치학 교과에서는 교과서에서 이제 새로 주목할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안철수 현상을 놓고 정당 정치 위기인 것을 야권은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야권 단일 후보가 됐을 때 공동의 어떤 집권 공약 연대, 연립정부 구상, 책임 있는 정당 정치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을 밝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지는 것이죠. 새누리당이 임정 4년 동안 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역시 회의적이지만 박근혜 비대위와 총선을 통해서 이제 바닥은 찍고 다시 대선 도전은 쌌다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고요. 문제는 결국 야권입니다. 그것이 현재 새누리당 40% 대 민주당 20%의 지지율에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인 어떤 소구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안철수 원장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됐을 때도, 된다고 했을 때도 민주당에 입당하거나 혁신된 민주당이든 박 대통령이든 신당이든 대선 전후에 입당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보수 쪽이나 새누리당에서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을 보면서 아무것도 없다, 내용적인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에서 안철수가 생각하는 어떤 국정의 큰 방향,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보고 읽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연장선에서 인물 검증, 정책 검증, 이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스스로 똑똑한 시험들에 서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면, 지금 사부의 이명 의원이 그냥 좀 정확하게 물어야 될 대상인 것 같은데, 이철희 소장에게 묻겠습니다. 관건은 이제 혁신된 민주당이라고 이렇게 봤는데요. 안철수 야권에서는 안철수 민주당의 원건한 지지 기반이 뭉쳐야 희망이 있겠다, 이런 해석일 겁니다. 민주당 혁신이 가능할까요? 한다면 누가 주체가 되고 어떤 내용이 핵심이 채울 수 있을까? 또 안철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지금까지 숱한 방법은 많이 썼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1위 문재인 후보가 쇄신을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친노주도 색깔, 그 후유증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인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제가 안철수 현상을 보면서 정치적으로 좀 주목해봐야 될 대목은 정치적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안철수 출마가 왜 늦어지나, 저 스스로 이제 책이나 방송에서 3가지 직업 선택 기준을 얘기하면서 의미 있고 그 재미라고 표현했는데, 지속 가능한 열정을 가질 수 있고, 여기까지는 전 판단이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할 수 있을까? 아까 앞에서 말씀했지만 여기에 대한 판단이 남았다고 봅니다. 그게 결국 정치적으로 보면 정치 근육을 포함한 흔히 얘기하는 그런 어떤 정치력 개념이라고 보고요. 정치 참여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일단 고민을 시작한 것도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고민이 있다 봅니다. 안 원장이 리더의 어떤 철학이 중요하다, 창의적으로 부를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 소통과 공감이 중요하다, 팔로 어디 얘기하면서 따를 만한 리더십, 이런 걸 얘기했는데요. 결국 안철수가 강조하는 소통, 공감, 어떤 창의, 이런 리더십은 결국 현실 정치에서는 타협입니다. 안철수도 서로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과도한 근본주의보다는 점진적인 변화가 세상을 바꾼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실제 안철수의 생각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안철수 새누리당이 의장님 좀 죄송하면 정리 좀 빨리 해주세요.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철수 원장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결합, 또 보편적 증세 이런 얘기하면서요, 타협적 시각들 이런 것들 많이 냈는데, 결국 그런 어떤 박근혜 후보도 그런 국민 대타협 얘기를 하고요. 다 이명박 때문이다,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이런 감정적 증오들이 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굵직한 역사의 전환들이 어떤 승자의 독식보다 타협의 길에서 많이 만들어졌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주목할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이상적인데요. 결국 현실 정치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 정치적 호성이 깔린 그런 학상들이 많고요. 그런 부분에서 나는 진정성 있고 이게 상식인데 하면서 상대 극단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안철수 정치력이 민주당 혁신 논쟁에서 또는 의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시험대에 설 거다, 이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대혁 교수에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회통합 과정에서 시민사회 역할인데요. 왜 이런 역할을 해주냐면 시민사회의 어떤 독자적, 절충적, 창의적 영역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증세를 말했다가 사흘 만에 세금 폭탄 공세에 이제 거둬들였을 때 시민단체 한 분이 몇 년을 토론하고 준비해온 증세일인데 저렇게 쉽게 꺼냈다가 접는데 분노가 있나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질문인데요. 작년에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나갈 때도 이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시민사회 어떤 정치 참여에 대해서요. 그 올해 총선 전에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에도 시민사회가 또 한번 결합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정치 참여와 시민사회의 역할, 어떤 이런 미래 문제들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아까 그 지금 냉정이 남아있을 때 냉정이 볼 때 시민사회 축의 노조, 복지환경단체들, 어떤 뭐 뿌리 활동가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아까 생활정치운동이 구축하는 새로운 운동구심을 갖다 생활연대라고 하면서 생활정도의 합치적 파트너이자 갈등적 관계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 정당의 측면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좀 생활적 연대 그 현실적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민사회의 생활정치 모델로부터 출발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주요 이제 변화 경향들을 본다 그러면 시민운동이 주로 이제 이슈 파이팅이라든지 서울의 거대한 이제 시민단체 중심이 아니라 이제 이 자치단체 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풀뿌리 시민운동 그것을 일종의 생활정치운동들이 큰 하나의 흐름을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끊임없이 이제 확장해가는 형세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시민사회가 뭐 지금 선거 국면에서 정치공학적으로 어떻게 결합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생활정치가 활성화되어가는 경향들이 적어도 국가 모델로 제도화되는데 결정적 의미를 가지는 방향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발표가 워낙 이제 시간이 오다 받은 시간을 촉박해서 며칠은 못했습니다만 아까 아침에 김영기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가운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활국가 모델이 실현돼 가려고 그러면 대단히 중요한 것이 분권, 균형 발전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일종의 우리 한국 사회의 하드웨어적인 기반이 재조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정선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오늘 모임도 대단히 비정상적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인데 안철수 교수가 직접 나와서 자기 생각 얘기하면 되지 왜 학자들이 그의 생각을 얘기하는지 저는 오늘 이 모임에 참석할 때 그런 취지로 참석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마 말씀하신 여러 선생님들 가운데 선거 국면 중심으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전체 우리 사회의 이 발전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변동적 접근을 하는 측면도 있을 건데 저는 후자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또 많은 선생님들이 안철수 현상을 보는 것이지 안철수의 생각을 보기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그냥 제 입장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러니까 사회세력 연합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인생이나 사회적 학자들 어떻게 느낄 거냐인데 그것은 닿는 것이 저는 정당 중심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제 입장을 굳이 담백하게 얘기하라고 저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87년에 우리가 민주운동 직선제결할 때 국본 형태 우리 전선체 조직 만들어서 근데 정권교체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당시 우리가 회고해보면 그 민주화된 이후에 정치 과실물을 누가 따보면 그럼 얼마나 이게 제도를 진전한 게 많이 희태는지를 감안해본다면 저는 역시 정당이라는 것이 강화되지 않으면 전체 역량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게 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권연대는 뭐 당연히 필요하고 그 야권연대가 국권 형태로 진전되는 것은 당연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정권 교체의 저는 주체는 저는 당연히 정당이라고 봅니다. 개인도 아니고 전선처 조직도 아니고 정당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따라서 정당을 혁신하지 않으면 저 이런 데서 이길 수도 없고 이기고 나서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게 제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시민정치나 시민사회들의 역할을 제가 폄하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프레스 선거의 제 주장은 정당 정치와 시민 정치가 양날개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총선처럼 시민 정치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전체 역할 편제에는 문제가 있다. 야권 전체 역할 편제를 할 때 양날개로 가는 것은 지극히 온당하지만 길게 봤을 때 저는 정당의 중심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지금의 정당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역시 민주당을 제가 사적에서는 대대적으로 갈아엎어야 된다는 게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공적으로 혁신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우리 이기수 부장님 말씀처럼 되겠냐? 저도 사실 회의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이될지 모를 정도로 참 답답한 거긴 합니다만,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칼럼에서 문재인 후보가 정당 혁신을 얘기하길래 그것이 결국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제가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의 기성 권력 체제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료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후보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나마 희망을 좀 발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안철수 원장이 이 대통령 되는 데만 고민하지 말고 지금 정치와 야권을 어떻게 재구성할 건지에 대한 좀 저는 역할과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지금 당장 출마 선언을 한다면 대통령 되겠다는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이거 전체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대통령과 집권 기반을 갖춘 이 대통령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만약에 안철수가 내일 모레 출마 선언하고 단일화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 안철수는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철수 현상은 대통령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현상은 저는 흩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하의 안철수 현상과 지금 민주당과 야권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뭐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정책들이 만날 수 있게 하려면 크게 세력 편제를 볼 때는 시민 정치와 정당 정치가 같이 가야 됩니다만, 정당 정치의 핵심 축을 제대로 편성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이후에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역시 싸움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발전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듣다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했지만 어느 정당 권력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있다는 게 아마 제일 부드러운 것 같은데, 그 경우에 민주당 이 모양 이대로 민주당이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이철이 소장이 얘기했지만 민주당 혁신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을 스스로들이 혁신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 그럼 아예 안철수를 들어오게 해서 혁신케 하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런 문제점도 계속 저희가 주목하면서 회기를 좀 잘 지내봐야 되겠습니다. 2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3부는 10분 쉬고 3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